안녕하세요. 곧 돌아가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앞에서 상속을 받을 유산에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드라마 속에만 있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오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박겉 핥기는 알겠어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더구나 단순히 유산을 노리고 계획하는 사람이 가장 솔직하고 순진해 보일 때도 있더군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인간의 가식을 드러내고 욕을 살짝 먹이라는 의미에서 사연을 전해드리게 되었으니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에 욕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일단 저는 둘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계시지만 생전에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하셔서 형님도 계셨죠.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많이 해주진 않았지만 집을 하나 해주셨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그런데 운은 또 좋아서 8년 동안 살았던 그 신혼집을 집값이 아주 꼭대기로 상승했을 때 팔았어요.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셔서 그 차액을 가지고 조금씩 아껴가며 생활한 거라고 계셨어요. 사지 멀쩡한 아주버님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뭐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아주버님을 또 가만히 놔두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일을 하는 건 형님 한 분뿐인데 형님도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몰랐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또 그런 아주버님 부부에게 매달 30만 원을 드린다고 했어요. 월별 50만 원씩 용돈을 주신다더군요. 저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원이가 듣다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설명했는데 어제 형님이랑 어머님이 우원이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머님께서 생활용돈을 주시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난 전혀 몰랐는데 형한테만 용돈을 주신다고 하셔야지. 무슨 이유로 돈을 주고 계신 건가요? 진짜 미치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께서 형만 돈을 주시는 게 경쟁하는 건가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실지 걱정이에요.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는 게 아닌가요? 남편은 마침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대체 왜 형을 그리 감싸는 거예요? 지금 골를 봐요. 전화나 먹을 빵 차는 직업 하나 없어서 엄마가 생활비를 주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나 학생 때 했던 짓이잖아. 집에서 놀고 먹고 돈 벌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으면서 언제까지 이런 삶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 왜 형한테만 돈을 많이 퍼주시는 거죠? 저는 아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너랑 진우랑은 다르다. 진우는 장남이니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진우가 장례도 치르고 매년 제사도 지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내와 둘이 착실히 돈을 벌고 모으고 있잖아. 뭐가 아쉬워서 이래? 아이 됐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이제 와서 너는 뭐 하겠니?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고 고생 한 번 해본 적 없는 놈 괜히 일한답시고 밖에서 돌아다니다 자고 앉히면 다행이지. 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 하는 거니까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저랑 남편 모두 말문이 막혀 뭐라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었죠. 근데 문제는 무슨 일만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아주버님 네가 아니라 저희 부부를 찾아요. 시어머니가 집에 청소기 고장나서 새로 하나 사야 할 것 같다거나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좀 다녀와야겠다. 그나 그럴 때면 멀쩡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부부인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차별이나 안 하시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장남이라 무능력한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싸고 돌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하면 남한테 손을 벌리시는 이런 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누릴 자리 보고 눕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 얄미웠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냉장고가 고장나서 상한 음식을 먹고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 후로 혼자 사는 것이 어려워져서 부부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엄마를 모셔도 그렇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낮에는 계속 회사에 있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엄마를 모시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요. 또 엄마가 언제 어떻게 나쁜 증상을 보일지 몰라서 일찍 알아차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요새 항상 엄마를 걱정하며 회사에 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형이 도와줘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종일 집에만 있어요. 형수도 풀타임 직장도 아닌데 우리보다 집에 금방 들어오고 장식만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형이에요. 엄마 모시는 것이 맞죠? 내일 형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좀 모시라고 그동안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놀기만 했지? 효도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효도라도 하면서 아들로서 타야겠어요. 남편은 맨날 본인 혼자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챙기고 효도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진짜로 장난치는 엄마들 많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결국 다음 날 남편은 아주버님께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아주버님 댁으로 모셔드렸어요. 사실 아주버님 대우가 미덥진 않았지만 어쩐지 시어머니를 꽤 극진히 모시는 것 같았어요. 아, 오늘 어머니가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소고기를 사와서 직접 양념해서 바짝 익혀드렸더니 엄청 잘 드신다고 합니다. 동서는 모시러 올 때 고기 반찬을 안 해드리기도 했어요. 엄청 먹성 좋으시긴 한데 빼빼 마셔서 걱정이에요. 내일 동사무소나 헬스장 같은 곳을 알아보고 등록시켜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저는 업무 때문에 바빠서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위해 밥상 차리는 일은 오히려 제가 할 만한 여유를 느끼게 해주네요. 낮에 시간이 많으신 어머니를 챙겨드릴 여유도 있죠. 음료를 모실 걸 그랬어요. 은근히 비아냥거렸던 가운데 차도 안 찼어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데 당연히 하루를 집에서 놀고 먹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고요. 대부분 자기들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열심히 모시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바쁜 와중에 지금껏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고 회사 반차에 연차에 상사에게 눈치를 봐가며 챙겨드렸던 것들이 적잖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비날 수가 있는지 모아보니까 그동안 동선의 부부가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네 하는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가족 중 그 누구도 고맙다거나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고 형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얄미워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고맙다 말 한마디 하나 없이 수고로움에 대한 인정도 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계속 잘 할 필요 없다, 좋아하는 장남을 끌고 살라 하며 잔뜩 화를 내주는데 딱 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요즘 어디 아프신지 물어보고 있었는데 건강이 더 악화되신 것인지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더부룩하다고 하시며 복통에 대해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 잘못 드신 건 아니에요? 어머님, 전에 한번 크게 달아셔서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계시죠? 아니에요. 요즘 날 것은 안 먹고 있는데 자꾸 속이 맥여 더부룩하고 어떤 날은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요. 네, 그 좋은 소화제 언니 소화제 찾아보면 많겠지만 병원을 좀 다녀와 보시는 게 어때요? 형님께 말씀해 보셨어요. 네, 어제. 애들이 아프다고 하니 반일 전부 내려놓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동네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날은 날씨가 추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장기도 그를 수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뭐 차가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머님은 지난주에도 그러셔서 병원에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동네 병원을 지금 2주째나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나아지면 차라리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형님께 말씀드릴게요. 제 기억에는 벌써 2~3주째 소화불량과 복통을 호소하신 거라 동네 병원에 아무리 적어도 2번은 다녀오셨을 텐데 그런데도 차도가 없다고 하시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큰 병원 아이고, 동서가 아직? 어머니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노인분이면서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돌봄을 위해 전화를 주는 기분을 알아요. 먹이감은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는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큰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선택도 있겠죠. 조언을 받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소화불량이 3주 동안 계속되면서 불편하실 걸로 알아요.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셔야 하지만 동선이 괜찮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장기 기능이 약해지시고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연령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도 소화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챙기시는 게 좋겠죠? 이것저것 많이 잡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이 내가 진짜 웬만한 학교 급식만큼이나 영식 신경 써서 밥을 차리느라 머리가 아파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러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제가 제일 빨리 알아차리고 제가 제일 잘 알아. 동서는 어쩌다 한번 와서 보니까 큰일 난 것 같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형님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도 그런가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프던 데가 아프니까 자식들한테 많이 이야기한다. 근데 막상 다시 가보면 별일 아니고 그렇다더라.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게 3주 됐다고 했지 이번 주까지만 보고요. 여전히 그렇다면 토요일에 병원에 데려다 주러 가자. 그래서 나도 토요일까지만 기다렸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아침부터 전화하니 무슨 일이냐며 받으시더니 속 어떠신지 물어보신다. 그래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병원에서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머님, 그러면 지금 바로 씻고 옷을 입고 계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십니다. 혹시 모르니 예약을 해둘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검사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데려다 주러 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나 시어머니 췌장 쪽에서 악성 종양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양의 크기도 작지 않고 큰 편이라면서 일단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배를 열 것 같은 의사 태도에 오히려 우리가 주춤했지만 그렇지 않나요? 악성 종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데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요. 악성인지 그냥 종양인지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장 오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당일은 어렵지 않은가요? 금식도 하지 않았고요. 일단 갑작스러워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과 제가 의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을 모셔서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이 병원 좀 이상하다. 원래 큰 수술 앞두고는 무조건 마취를 받아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는데 금식 여부도 물어보지 않고 아이를 오늘 당장 수술하자는 것은 돌팔이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단도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해도 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큰 수술을 앞둔 적 있지만 당일 바로 수술 안 한 병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더 많은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다른 병원도 찾아놓았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하자. 아이고, 내가 봐도 그 일사가 좀 이상하구나. 돈독이 오은 양반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양심이 없어서야. 그나저나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근처에 더 큰 다른 병원을 찾아 어머님을 모셔갔어요. 다른 병원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희는 형님께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반응도 이상했어요. 아이야, 내 말이 맞잖아. 과잉 진료한 거야? 그거 과잉 진료. 의대에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겠지. 꼴찌 의사가 병원에 갔구먼. 검사도 이것저것 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깨졌어. 아유, 난 못 보해 알지? 아니 형님이 병원비 때문에 연락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과잉 진료하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형님은 걱정 안 되시나 봐요. 아니, 당연히 걱정은 됐지? 근데 동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집으로 와, 아니요. 남편이랑 한 곳만 더 모시고 오고 다시 검사 받아보는 중이에요. 과잉 진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췌장은 종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형님과 통화를 하며 반응이 이해되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형수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의 종양에 대해 언급하셨다. 큰 크기의 종양이 악성 종양일 가능성도 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서 절대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보이시고 형님의 반응 때문에 기분이 상해지는데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도 궁금합니다. 시어머니는 장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악성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종양이 악성이 아닌 경우에는 제거하면 되기도 하지만 위치나 크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 이게 악성 종양이라면 최종한 말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맞아 보이네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인정되면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항암 치료만 받으실 건지 수술을 하실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보통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크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은 전신 마취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단, 말기인 경우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술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정하셔야 한다면 한 주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기 수술을 받은 병원 두 곳에서 장을 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시어머니도 당황해 하셨어요. 조직 검사를 받고 진료실 앞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때 시어머니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치료는 길고 완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발언이 있었죠. 어쨌든 결국 우리는 죽을 운명이라면 확실한 쪽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을 원한다면 우리는 엄마의 의사를 존중할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 됐어요. 너희가 미안할 것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나도 느끼는데 너희는 어떻게 알아? 형한테 이야기할게. 오늘 바로 입원해야겠다. 병실을 알아봐 주실 거야? 입원 절차를 밟고 올게. 자기는 형수님한테 전화를 좀 해서 엄마가 필요한 물건들 챙겨달라고 부탁 좀 해줘. 우리 부부는 마치 미리 예측한 듯이 덤덤하게 각자 할 일을 했어요. 믿기지는 않았지만 일이 들이닥치자 머리가 차분해지고 시어머니는 다행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을 얻었어. 그래서 전화해 어머니 짐을 부탁해야겠어. 별거 아닌 줄 알았던 형님도 막상 제가 어머니 췌장 아이인 것 같다고 하니까 말이 막힌 건지 위로. 챙겨서 곧 가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병실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온 아주버님 내외를 만났어요.
형님은 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시라고 그걸 보니 아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반응은 현실 부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시어머님의 건강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해한 것일까 싶고 괜히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내외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형님이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간호를 도맡기로 하셨어요. 동서랑 서방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모시고 두 군데나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네. 동네 병원만 모시고 가지 말고 큰 병원으로 옮기게 했어야 했어요.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겠습니다. 생각해야죠. 그래 해야죠. 둘 다 고생했어요. 시간 많은 제가 앞으로 간호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요. 출근인데 내일 하루라도 얼른 쉬어야 해요. 들어봐요. 그렇게 아주 딱 맞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왔는데 아이쿠. 차키를 시어머니 병실에 두고 온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둘 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모습이었네요. 남편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이 복도 쪽이라 걸어가는데 병실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경악을 하게 됐어요. 글쎄, 형님이 우리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는 간호사들이 형님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산을 놓인 내가 얌전히 있다가 코를 긁는 것이지 돈을 더 쓸 생각 없어. 귀엽고 자식들 지갑까지 탈탈 털어서 수술을 해야겠어. 그거야말로 인도하는 보호자분이신데 환자에게 손을 떼야 돼. 자꾸 그렇게 하면 경찰을 불러야 해. 말 잘한 거다. 그래, 내가 보호자야. 보호자를 왜 괴롭히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혈당과 혈압을 잘 지켜줘야지. 그렇게 음식을 해드렸잖아. 근데 뜬금없이 뭔가 말이 막히거든. 어쨌든 너는 내게 도움되는 게 없구나. 빨리 태어났다고 해 둘째 아들에게 전화하라고 장남에게 얘기만 해. 형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너무 놀래서 입이 막히고 놀란 채로 남편이 화가 나서 성큼성큼 당신에게 걸어갔어. 형님은 당연히 놀라서 시어머니에게서 손을 뗐다. 떼더니 웃으며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줄 알았던 형님이 그렇게나 악마로 보일 수가 없었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며 편하게 놀고 먹어왔던 주제.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멱살이 잡혀 정말 힘 하나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침대에 엎어지셨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도 형수가 있다는 거 알아요. 맨날 착한 척 형이랑 조카들 앞에서는 천사표럼 행동하더니 그게 다 연기였어요. 세상에 악질 중에 악질이 따로 없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하 웃겨. 내가 지금까지 내 엄마 대신 돌봐온 세월이 얼마인데 무슨 악질 그렇게 반듯하고 잘 나셔서 남의 손에 네 엄마를 맡기셨어요. 하 형님, 미치셨어요.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 돌본 세월이 몇 년이라도 됐다고 알아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모셔다가 낮 시간이 안 나니까 형님의 집으로 옮겨드린 거예요. 몇 개월인지 보죠.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무슨. 세월이 길면 이렇게 악질을 해도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당장 경찰을 불러 노인을 이렇게 대하고 손도 대고 경수고속도로. 시어머니께서 이제 다 드러났으니 안드라도 하려는 걸로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들한테 얘기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아주 사나운 걸로. 저것, 나를 제대로 대하지도 않았다며 소고기를 해먹였다는 얘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 그 놈들 집에 가고 얼마 안 가서 노치원에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노처원에 가요. 어머님이 그쪽이 문제예요. 내 휴대전화가 잘 작동 안 돼. 전화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급히 병원 가서 진단 받아왔어요. 치매 초기라더라고요. 어떻게 해봐야 할지 몰라서 말 맞게 노인의 말을 믿을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조금의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 모셔가 검사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할머니도 중반쯤에 치매가 오셨다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 시설을 다니시고 계셨죠. 아침에 차로 데리러 가고 점심, 저녁까지 거기서 식사하고 저녁엔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는 건데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피곤함을 덜어줄 생각에 그랬는데 제 생각처럼 번거롭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과일이라도 사드리라고 하면 매달 과일을 보내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머니가 챙겨주지 않았겠죠? 노인을 아침과 저녁으로 챙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주는 그 정말 작은 돈조차도 내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주인말들이 많아요. 대체 왜 그런 건데요? 모시기 싫으면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착한 척하면서 천천히 모시는 척하는 것은 잘못된 모시기라고 비난하지만 왜 이렇게 되셨어요? 모르는 척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전화번호를 모르겠다고 뻔뻔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나 남은 재산을 다 너와 부부에게 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죠.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갑자기 왜 이야기하나요? 전혀 모르겠는 거 봐요. 욕심이 많고 어림없는 이야기를 하면 날 바보로 아나요? 제 통장에도 전부 손대서 빼돌려 놨을 게다. 나 치매 아니다. 저기저기 뒷돈으로 노치원에 날 처박아 둔 거지. 한평생 변변찮은 직업에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는 진호에게 고작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나 하는 것들 장난부부랍시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간 것만 해도 계산해봐라 얼마인지. 나 죽으면 남은 재산 다 줘도 저것들이 받아갔던 생활비에 못 미친다. 근데도 그거에 욕심이 생겨서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남은 재산들은 다 저희 부부한테 상속할 거라고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너희도 생활비로 받는 돈을 펑펑 쓰지 말고 잘 아껴서 모아두라고 이야기하신 모양인데 형님이란 인간이 거기에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따위로 대한 것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내 남편이 장남이라서요. 언제는 장남이라 더 챙겨준다며? 하지만 어떻게 죽은 후에 남은 재산이 모두 그들이 가져간다는 게 공평한가요? 불공평하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니 기분이 좋아요? 자식들이 속 시끄럽게 하다 보면 세상 떠나실 것이니까. 꼭 어머니의 유산을 정확히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혼자 모시라고 한 적 없는데 일도 안 하고 있는 한량인 장남이랑 같이 모시라고 하니 거지라며 모시기 전부터 끊임없이 돈을 받아냈던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원, 50만 원씩 몇십 년 동안 받아냈는데 이곳에 있는 돈도 우리 엄마를 치매로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빼앗은 돈에 대해 당신을 고소할 것이며 엄마의 통장에서 빼앗은 금액도 전부 돌려줄 것입니다. 엄마가 치매인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며 당신의 말은 거짓말뿐이라 믿지 않는다고 경찰이 온 것이니 소람을 피워서는 안 되며 당장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고 어찌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아깝습니다. 이 사태를 알리라는 게 전에 너희 엄마가 사라져버릴 것임을 어디서 알게 됐을까요? 난 진상이 밝혀진다면 최대한 거부적으로 나갈 것이라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라고요.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동안 계속 비웃었습니다. 어째서 사다리를 타다가 저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아빠께 전화했지만 하세요 아빠는 형제들을 위해 행동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것이라니 일심체라도 된 건지 뭔지 우리가 엄마에게 떠넘긴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식 주제에 말이 많다는 건 더 이상 우습게 보이지 않죠. 웃긴 것은 자기 와이프가 어찌 그토록 힘들었는데 엄마를 노숙권에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니더라도 알 거예요.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어야 했던 것이죠. 이 제정신이 아닌 자식이 자기 와이프의 말만 믿고 있는 것이야. 자기는 그저 한 손가락이라도 내접하고 엄마를 노숙권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항상 그랬기에 그녀를 내버려 두기로 했어. 그렇게 나이를 더 먹으면서 변할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네. 둘이 함께 가까워지는 것은 거부할 것이며 어머님의 치매 여부를 다시 진단해보고
급히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원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대체 치매가 아니라 어떤 수법으로 노인을 기만하여 거기서 이득을 보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부모님께서 병실에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후로 아주버님 부부를 시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이동 앞에 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당장 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출금해서 새 통장에 모아두었어요. 어째서 형이 틈새에서 자기 통장으로 어머니의 돈을 몰래 가져갔는지 발견했어요. 모든 사실을 경찰에 보고했어요. 형이 경찰과 함께 나가며 한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살리다 말씀하신 그 중요한 말이 차라리 더 가능성이 있다고 고소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틀릴 경우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없지만 결국 제각각로 중단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라는데 세상에 악행이 드러났다고요. 정향이 아니어도 크기가 크고 위치도 별로여서 안말기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이가 아니네요. 중량은 맞지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시간도 길지 않아 몸에 무리도 그리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한층 밝아지고 게다가 별도로 병원에서 치매 검사도 진행했는데 당연히 저희 부부가 예상한 대로 치매도 아니었더라도 고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노치원도 이야기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니 노치원이 먼저 자백했다 그렇죠. 아유, 사실 저희도 관리를 못한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다니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백내 형님이란 사람이 저희 직원 한 명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인데 아이고 얘한테 뒷돈을 준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컵도 없이 그것을 받아먹고 비겁한 기사에게 그냥 한 군데 누락이 있었고 해서 그 기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에서 지원받는 센터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런 빈틈이 있을 수가 있나요? 모시고 있으면서 멀쩡하다는 느낌 못 받으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계속 발현되는 증상은 아니고 초기 단계를 넘겼어요. 다른 노인들을 픽업하면서 중간에 어머님을 같이 픽업해서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해고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받았던 돈은 다시 배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 형님의 행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정말요. 뻔뻔하고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모신다는 핑계로 우리에게 돈을 받아먹었고 생색은 더럽게 내었으며 생색대로 행동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았는데 노인을 대하지 못하는 취급을 받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 앞에서는 또 천사로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암도 아니었고 정신도 괜찮은 시어머니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살아난 기분으로 다시 기력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시어머니의 증언을 근거로 시어머니의 딸로서 형님을 고소했고 결국 모든 일이 끝났어요. 친구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형님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탈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줬어요. 다행이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먹은 것들 아무래도 너희에게 짐이라도 될까 싶기도 하고 인간의 탈리스 악마가 나타나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었는데 아유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주부부에게 너무 의지했던 우리의 잘못이었죠. 어머님께서 매달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게 많았고 그러니까 잘할 줄 알았어요. 더구나 아주부부가 있으니 형님이 어머님에게 경박함을 보이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죄송하지만 아주부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이 없으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형이 나이를 먹었으니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과대평가였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를 모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엄마를 따르지 않았어야 했는데요. 낮에 봐줄 사람을 구할 걸 건데 남보다 가족이 낫겠지 판단했던 것이 내 잘못일 줄이야. 차라리 남이 더 나을 줄 알았겠니? 가족이 남보다 못할 줄 누가 알았겠니?
욕심만 그득그득 긴 게 눈에 보여 나 죽고 나면 알아서들 살라고 돈 좀 모으라 경고한 건데, 아이, 거기에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저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어서 문제가 된 거지? 너희들은 잘못은 없으니깐 괜히 마음 쓰지 마라 나라고 저것들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겠니? 내가 장남이 랍시고 싸고 둔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어쨌든 남은 내 재산은 그냥 지금 너희한테 다 상속할 터이니 그렇게 알아. 괜히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머리 아프겠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미리 저희 부부에게 다 상속해 주셨어요. 형님은 노인학대로 고소를 받겠네요. 당하고 증거들이 명백하며 증인들도 많아 수사가 금방 착수되었다. 아주머니께서 길길이 날뛰며 전화하시고 찾아오시지 못하니 답답해서 미칠 거리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신다. 그러던 중 그날은 공식적으로 형님에게 수감이 날아간 날이었는데 그런지 깊은 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옆에서 녹음을 하며 지용아 너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형제끼리 고소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 엄마 앞에서 이런 말은 삼가야 하는 것이야. 누가 누구랑 형제인데 나는 너 같은 인간을 가족으로 둔 적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고소할 수도 있어. 가족이 뭔지 고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내가 말하는 효도야. 누가 누구랑 형제란 말인데 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을 뿐인가? 나는 너를 감싸줄 생각은 없어. 엄마도 없으시지 않나. 지영이 말이 100번 맞다. 형제고요. 부모이자 자식인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그렇다고 장남이라고. 나한테 무슨 효도를 했니? 내가 입에서 효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내가 엄마를 모시고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이, 엄마가 죽을 때 됐어. 왜 그런 짓을 했니? 언제부터 엄마가 지용이를 그렇게 아끼냐고? 나 장남이 엄마를 잊었어. 에이, 너 같은 한심한 놈아. 내가 장남이라는 게 내 인생의 오점이야.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마라. 지금 싹싹 빌어봤자 모자랄 때야. 어디서 정이냐,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만 다시는 지용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난생 처음으로 화를 내시고 전화도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제야 큰일이 났다고 느꼈을 텐데. 아주버님 부부가 둘째나. 나란히 찾아왔는데요. 어머님이랑 있을 때 오지도 못하니까 우리 부부는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것 같아요. 퇴근하고 돌아오자 집 앞에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둘이 보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난데 지금 우리 집 앞에 형님네가 있는 것 같아. 얼른 와줘. 나 거의 다 와. 카페에 들어갔어. 나 카페로 갈게. 만나서 같이 가야겠어? 또 무슨 일을 부리려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신고할까 생각 중이야. 우선 전화해볼게. 남편이 그러고는 아주버님, 이게 전화 모양인데 아주머님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다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버님 내외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았는데 아주버님 내외는 앉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 형수도 할 말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보세요. 그러자 아주버님과 형님이 냅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재수씨, 저기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뻔뻔하고 처리했던 건 아닙니다. 인정해요. 나도 내가 장남이라서 장남 노릇 난 건 인정할게요. 아, 당신. 당신도 빨리 사과해. 당신이 이 사달을 낸 장본 있잖아. 아유, 알아요. 동서서방님, 저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그때 어머님이 최선 안 주신다고 하니까. 아,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그랬어. 배신감도 좀 느꼈고 생각해봐.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근데도 우리가 싫다 안 된다고 말 한마디 없이 기꺼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너네도 내가 주는 생활비를 잘 못하더라고. 남은 재산은 나 죽고 나면 전부 동서한테 줄 거라고요. 당신과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선처해 줄 생각이 없다. 말 좀 그만하라고. 나 그냥 썩고 애미 애비 없는 놈으로 사는 게 나을 거야.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나을 것이다. 엄마, 정말 이런 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형사님, 그 사람들은 무조건 실형받아야 해요. 실형이라 그랬어. 왜 나이 먹고 깜방에 가서 거기서 인생 정치를 하냐고. 아니야 봐요. 남편이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다시는 우리 부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 사람들 무조건 실형받게 해주라고 나와서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우리 부부를 해치려는 명목으로 실형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그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뻔뻔스럽게도 시어머니는 그 철창 안에서도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평생 그 안에 머무르도록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냥 남편이나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시어머니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부부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꿈에 나와서 너무 예쁜 복숭아를 딱 주신다는 게요. 그 복숭아가 너무 작고 귀여워서 앞불싸 맛있고 광택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복숭아를 받은 거지만 그랬더니 장모님이 내가 안고 있는 그 복숭아를 한참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셨으니 그것이 태몽이라는 말이에요. 여보, 우리 시험관 아직 했었는데 전혀 안 생겼죠. 그리고 저는 제 40대 초반이에요. 자연임신이 그렇게 될 리가 있을까 싶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자연임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꾸었던 꿈이 태몽이 맞았던 거예요. 친정엄마가 복숭아를 소중하게 꾹 안고 계셨다가 우리 남편에게 건네주셨대요. 건네주시고는 한참 동안 그 복숭아를 쓰다듬어 주다가 가셨는데 엄마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점치고 가신 것 같아요. 아직 성별 확인은 못 해봤지만 복숭아 라떼 마음이 울적해요.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친정엄마와 어떤 여자가 함께 왔어요. 남편이 바빠서 같이 못 가줘서 서운하네요. 친정엄마에게 그 여자가 뭐가 부러워서 툴툴거리는지 그저 부러웠어요. 내가 당신이 검진할 때마다 찰싹 붙어서 따라가 줄게요. 그리고 분명히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아가 할머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할머님은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임신으로는 친정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만 가는 건 사실이에요. 병원에 같이 온 산모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산후조리하고 나서 친정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줄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친정엄마에게 울면서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친정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남편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멋진 남편과 함께하고 있어서 서러울 거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엄마가 소중히 건네주신 우리 아이이니 엄마와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잘 키워보려고 해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아이를 낳고 우리 엄마의 품이 너무 그리울 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어리광도 부리고 웅석을 부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에요. 아무리 정보가 많은 세상이라 해도 늘 제일 길잡이였던 엄마가 안 계시니 조금은 혼란스럽기는 해요. 여러분께서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리가 많은 40대 임산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말라카의 빌라 동반자 것이 확실하다고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돌보기로 약속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형님께 다시 어머니를 맡기세요. 차라리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전혀 모르는 남인을 가정부로 채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백 번이라고 하셔도 벌금은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가서 돈을 지불하세요. 그랬죠. 제가 원하는 소리를 하는 형님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후 그 모두를 차단했어요. 실은 어머님의 상속으로 빌라 하나를 계약했고 그 빌라로 어머님을 이전시켜드렸어요. 혹시 형님이 찾아오면서 저희가 집을 이사하게 된다면 어머님과 저희 집이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들르며 모시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모두 변경해서 더는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가 없었고요. 아직 후속 내용이 있습니까? 벌금을 알아서 낼 것이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둘 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만 노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맞는 일이죠. 상속받을 재산 때문에 인간다운 행동을 포기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나요?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며 부모님을 잘 대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